바보 아니야. 꿀 좋다. 아이야, 괜찮으냐? 어서 일어났거라. 아이고,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세상이라지만 옛날에는 자식 하나 잘못 건사하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 자식 덕에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도 했지요. 여기 온 동네가 다 아는 바보 천치가 하나 있었는데, 글쎄 그 속내를 누가 알았을까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본 눈 밝은 선비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꿈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세월을 거슬러 저기 산세 험하고 인심 팍팍한 어느 시골 마을로 가봅시다. 때는 조선 중기, 나라 꼴은 어수선하고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던 시절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 비바람만 겨우 피할 듯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홀어머니와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참으로 기가 막힌 팔자였습니다. 이름은 칠성이, 나이는 이제 막 10줄을 넘겼을까. 헌데 이 녀석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천치 바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칠성이의 옷은 늘 똑같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솜이 다 빠져나간 호적삼 하나를 걸치고, 한여름에는 그 옷을 땀에 절도록 입고 다니니 곁에만 가도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얼굴은 또 어떻고요? 누런 콧물이 입술까지 내려와도 닦을 줄을 모르고, 입가에는 항상 정체 모를 침 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지요. 동네 아이들은 심심하면 칠성이를 찾았습니다. 친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었지요. 야, 칠성아, 너 오늘도 똥 밟았냐? 하며 흙덩이를 던지고 지나가던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이 녀석은 화를 낼 줄을 몰랐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굴어 무릎이 까져도 그저 헤헤헤헤 하고 실없이 웃기만 하니 어른들도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칠푼이로 태어났을꼬. 녀석 어미가 불쌍하지. 불쌍해.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나 소를 보듯,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란 건 겉만 봐선 모르는 법입니다. 칠성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바보처럼 웃고 있을 때,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비치는 눈빛, 그 눈빛이 매 순간 바뀌고 있다는 걸 이 마을 사람들 중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오면 칠성인의 초가집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북처럼 맞고 들어온 아들을 씻기는 건 어머니의 몫이었지요. 호롱불 하나 겨우 켜놓은 방 안, 어머니는 물수건으로 아들의 멍든 어깨와 까진 무릎을 닦아냅니다. 칠성이는 낮에 보여주던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싹 거두고 입을 꾹 다문 채 어머니의 손길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칠성이의 멍든 자국 위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울음이 가슴을 칩니다.
귀한 내 자식. 금옥같이 키워도 모자랄. 내 새끼가 어머니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칠성이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사실 이 모자에겐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아버지는 본래 조정에서 이름난 학자이자 강직한 벼슬아치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여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던 충신이었지요. 허나 그 지나친 똑똑함과 강직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시기와 질투를 품고 영모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친척들마저 모두 죽임을 당했지요. 만삭이었던 어머니는 똥통에 숨어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야밤을 틈타 이 산골짜기로 도망쳐 칠성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비의 피를 이어받아서일까요? 칠성이는 갓난쟁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지만 칠성이는 어깨 너머로 그를 깨우치고 이치를 깨달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아, 너는 똑똑하면 안 된다. 내가 똑똑한 게 알려지면 저들이 널 죽이러 올 게야. 평생을 바보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어린 칠성이는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보의 탈을 썼습니다. 매를 맞아도 웃고 욕을 먹어도 웃으며 그 영특한 머리를 콧물과 흙먼지 속에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칠성이의 가슴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낯선 선비 하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성은 김이요, 진사벼슬을 지냈다 하여 다들 김진사라 불렀지요. 이 김진사라는 양반 행색을 보면 칠성이네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갓은 낡아서 챙이 비틀어졌고 도포 자락은 기워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벼슬길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격이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꼿꼿한 허리,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굶주려도 비굴해지지 않는 기품. 김진사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을 산책하다가 칠성이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칠성이를 둘러싸고 놀려대는 꼴을 볼 때마다 김진사의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다른 어른들처럼 애구, 쯧쯧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칠성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개울가로 밀어넣어 물에 빠진 생쥐, 꼴을 만들고는 돌을 던지며 깔깔거리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물에 젖은 채 벌벌 떨면서도 헤헤, 차갑다 헤헤하며 바보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 멈추지 못할까? 김진사였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선비가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던지던 돌을 멈추고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짐승들도
약한 것을 함부로 해치지 않거늘 사람이 되어서 어찌 이리 잔악한 짓을 하느냐. 썩 물러가라. 서슬퍼런 호통에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개울가에는 이제 김, 진사와 물에 젖은 칠성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김진사는 성큼성큼 다가가 칠성이의 손을 잡아 끌어 무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도포 자락으로 칠성이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멸시와 비웃음만 받아오던 칠성이에게 타인의 이런 따뜻한 손길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혀를 차거나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어른의 눈빛이었지요. 즉 세상이 모질구나. 다친 데는 없느냐? 김진사가 묻자 칠성이는 습관처럼 헤헤 하고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품 안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점심, 요깃거리였을 겁니다. 김진사는 그 주먹밥을 반으로 뚝 떼어 칠성이의 흑투성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라 살아야 훗날도 있는 법이다. 그 순간 칠성이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칠성이의 눈에서 바보의 탁한 기운이 거치고 10년간 갈고 닦은 총기가 번뜩였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이라면 하고 가늠해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영민한 눈빛이었지요. 김진사는 흠칫 놀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다시 헤헤 밥이다 밥 하며 허겁지겁 주먹밥을 입에 넣고는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칠성이의 뒷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 그날 김진사는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바보가 아니다. 저 초가집 안에 무언가 거대한 용이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칠성이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바보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을 걸게 됩니다. 과연 칠성이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유난히 달빛이 밝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방구석 호롱불이 가물가물 타오르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어머니가 닦아주는 물수건을 가만히 받고 있다가 불쑥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헤헤 간지러워요. 어머니 하고 바보 소리를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이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칠성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바보의 목소리가 아닌 제 본연의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는 그만 들고 있던 바늘을 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였지요. 혹여 누가 들을세라.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아 그게 무슨
소리냐? 때라니? 아직은 아니다. 아직 세상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내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저를 도와준 그 선비 김진사라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맑고 기계는 대나무처럼 곧았습니다. 썩어 빠진 조정의 환멸을 느끼고 내려왔으나 가슴속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이라면 저를, 아니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은 그저 낙향한 가난한 선비일 뿐이다.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니요? 이 산골짜기 똥구덩이 같은 곳에서 숨죽여 사는 주제에 감히 왕을 만든다니, 이건 영모 중에서도 으뜸가는 대역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칠성이의 눈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그 대쪽 같던 충신의 눈을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김진사의 낡은 사랑채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김진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 툇마루에 웬 서책이 한 권 놓여 있는 겁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흙먼지가 묻어 있는 책이었는데 펼쳐보니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중국의 제갈공명이 썼다던 병법서가 아닌가? 이 귀한 것이 어찌 이런 시골 구석에? 김진사는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 여겼습니다. 허나 다음 날은 더 기이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귀였는데 그 내용이 김진사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용이 개천에 누워 잠만 자니 미꾸라지가 용 행세를 하는구나. 김진사는 그 글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잠자고 있는 용에 비유하고 조정의 간신배들을 미꾸라지에 비유하여 자신의 안일함을 꾸짖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필체는 아이의 장난 같았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천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 마을에 이런 식견을 가진 자가 숨어 있단 말인가? 김진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김진사는 자는 척 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살인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와 툇마루에 무언가를 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지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멈추거라. 그림자는 흠칫 놀라 멈춰섰습니다. 김진사가 달려가 그 뒷덜미를 낚아채고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동네 바보 칠성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은 칠성이가 아니냐? 김진사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내 놈이 배가 고파? 훔칠 것이 없나? 기웃거린 게로구나. 에잉, 쯧쯧. 내 너에게 줄 것은
주먹밥밖에 없는데 김진사는 칠성이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칠성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칠성이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 표정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사 어른 밤이 깊었는데 어찌 잠룡께서 아직 깨어 계십니까? 김진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칠성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는데 그 말투는 서당 훈장보다 더 점잖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귀신이 씌인 게냐? 칠성이는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김진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이 대감의 아들 이연이라 하옵니다. 바보 칠성이는 죽은 이름입니다. 김진사는 이 대감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대감이 누구입니까? 김진사가 젊은 시절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이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당대의 충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때 뱃속에 있었다던 그 유복자란 말이냐? 김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이, 아니 이연은 김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른께서 제 아버님의 뜻을 이어주십시오. 저는 비록 역적의 자식이라 세상에 나설 수 없으나 제 머리와 어른의 명망이 합쳐진다면 썩어 빠진 저 도성을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칠성이를 따라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방 안에서 김진사와 칠성이 그리고 칠성이의 어머니 세 사람은 무릎을 맞대고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고생에 찌든 칠성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안방마님 소리를 듣던 분이 10년 세월 동안 똥밭을 구르며 아들을 지켜온 것입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부인 제가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스승님의 혈육이 이리 비참하게 살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 불찰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칠성이 어머니도 흐느끼며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계셔 준 것만으로도 우리 현이를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그 밤 촛불 앞에서 피로 맹세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자고 말이죠.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매일 밤 남몰래 칠성인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칠성이가 불쌍해 글이나 가르쳐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방 안에서는 칠성이가 스승이 되고 김진사가 제자가 되어 밤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병법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할 치밀한 계략을 논의했지요. 어린 칠성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천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진사와 칠성이 어머니 사이에도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홀로 사는
칠성인의 집에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고 비새는 지붕을 엮어주었습니다. 쌀독이 비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곡식을 털어 몰래 채워놓기도 했지요.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지붕을 고치고 내려와 땀을 닦고 있는데 어머니가 수줍게 다가와 시원한 냉수 한 사발과 찐 감자를 내밀었습니다. 진사 어른 변변찮은 것이라 송구합니다만 이거라도 드시고 하십시오. 그릇을 건네는 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그 어느 여인의 손보다 고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쳤을 때 김진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별하고 평생을 홀로 살아온 김진사의 가슴에 늦바람 같은 연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잖은 양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라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서로를 챙기는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주고받았지요. 칠성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이제 웃을 날이 와야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어줄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제 전열은 정비되었습니다. 흙 속에 숨어있던 진주가 빛을 발하고 잠자던 용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까지 생겼으니 이제 남은 건 하나. 저 무시무시한 호랑이 굴 한양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가난한 시골 선비와 바보 아이 그리고 한 맺힌 여인은 어떻게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을까요? 자, 이제 무대를 옮겨봅시다. 산골짜기 촌구석이 아니라 욕망이 펄펄 끓어오르는 곳, 온갖 모략과 암투가 판을 치는 호랑이 굴, 바로 한양입니다. 김진사와 칠성이는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과거 시험 보러 온 시골 선비와 그 뒤를 졸졸 따르는 멍청한 하인 아이였지요. 칠성이는 여전히 코를 훌쩍이며 헤헤 대감마님 저기 떡이 있네 하고 침을 흘렸고 김진사는 어허 이 녀석 채통을 지켜라 하며 나무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촌뜨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찜 속에는 책 한 권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칼날이, 머릿속에는 판을 뒤집을 기가 막힌 수가 들어차 있었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시제가 걸리자 다들 먹을 갈고 붓을 놀리느라 바빴지요. 김진사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의 붓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필이지로 써내려가는데 그 글에는 10년 묵은 한과 백성들의 피눈물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며칠 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답안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통렬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마저 그 글을 읽고 무릎을 쳤다고 하니 김진사의 이름 석자가 도성 안에 쫙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지요. 자, 이때 귀를 쫑긋 세운 자가 있었으니 바로 10년 전 칠성이의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좌의정 박대감이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늙은 구렁이는 김진사의 글 솜씨가 탐이 났습니다. 호, 시골 촌놈치고는 제법이구나.
내 사람으로 만들면 쓸모가 있겠어. 박대감은 김진사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원수의 집 대문 앞에 선 김진사.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박대감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감마님, 미천한 소인을 불러주시니 망극하옵니다. 박대감은 김진사의 그 비굴한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흐흐, 글만 잘 쓰지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이로구나. 내 맘대로 부리기 딱 좋겠어. 그날부터 김진사는 박대감의 사랑방을 드나드는 식객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놈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박대감의 비위를 맞추며 시선을 끄는 동안 바보 칠성이는 박대감 집 안팎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이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저 덜 떨어진 놈이 뭘 알겠어? 야, 거기 똥오줌이나 싸지 말고 저리 가. 하며 발길질을 해댔지요. 칠성이는 엉덩이를 걷어차이면서도 아이고, 나으리 밥 좀 주세요. 해해하며 부엌으로 창고로 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누구와 은밀히 만나는지, 뇌물 상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대감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흥청망청한 밤이었지요. 칠성이는 술 취한 하인들이 경계를 푼 틈을 타 박대감의 침소, 깊숙한 곳, 병풍 뒤 비밀 금고 쪽으로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바보 연기를 하느라 손에는 개다리 소반에 남은 닭다리 하나를 쥐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꼬챙이 하나로 자물쇠를 능수능란하게 따고 있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리고 그 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다. 우리 아버지 목숨감. 그리고 이 나라를 좀먹은 증거. 칠성이는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다시 닭다리를 뜯으며 침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멍청한 아이가 호랑이의 심장을 훔쳐나왔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런데 위기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김진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박대감의 신복 하나가 낌새를 챈 것입니다. 대감, 저 김진사란 자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밤마다 누군가와 밀서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박대감은 즉시 덫을 놓았습니다. 김진사에게 가짜 영모 계획을 흘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것이지요. 김진사는 칠성이와 약속한 대로 움직이려 했으나 그것이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뒤를 캐고 영모를 꾸며 여봐라,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순식간에 들이닥친 포졸들이 김진사를 덮쳤습니다. 김진사는 꼼짝없이 포박되어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박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만 내 오늘 너를 제물로 삼아 내 권세를 더 공고히 해야겠다. 이놈을 의금부로 넘겨라. 역적의 잔당이라고 고해 바칠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끝이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스승님의 얼굴과 산골에 두고 온 칠성이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비켜라. 암행어사 출두야. 아니, 암행어사가 아니라 임금님 행차시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대문이 활짝 열리고 누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꼬마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뒤로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승지와 의금부 도사, 그리고 그들 뒤로 밤마시를 나온 듯 평복을 입었으나 석이 어린 눈빛을 한 사내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 서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임금은 차가운 표정으로 박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칠성이가 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책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박대감,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냐? 내 놈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 아버지를 죽여 빼앗은 벼슬자리. 그 모든 죄악이 여기 적혀 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락같이 호령하는 그 목소리에 박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를.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쳐내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금부 군사들이 박대감의 사병들을 제압한 뒤였으니까요. 임금은 천천히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친히 묶인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김진사, 그리고 이 아이야. 짐이 늦었다. 너희가 보낸 상소문과 증거를 보고 내 급히 달려왔노라. 10년 전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배의 혀에 노란한 과인의 죄가 크도다. 칠성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10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한 맺힌 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천하는 바보라 놀림받던 아이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박대감과 그 일당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가난한 선비와 천재. 소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자, 박대감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슬 퍼런 의금부 군사들이 박대감과 그 일당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포박해 무릎을 꿇렸지요. 박대감은 골룡포가 아닌 평복을 입은 임금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놈들이 꾸민 모략입니다. 소신은 오직 나라를 위해. 하지만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이놈, 내 눈과 귀를 막고 충신들을 도륙하여 내 배를 불린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감히 내 앞에서 혀를 놀리느냐. 임금은 칠성이가 바친 붉은 비단 장부를 박대감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장부 낱장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에 떨어지는데 거기엔 그동안 박대감이 저지른 매관매직, 횡령, 살인, 교사 등의 악행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봐라, 이 역적 무리를 당장 형조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어 차명에 처하라.
그리고 그 가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전하, 끌려가는 박대감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진사와 칠성이, 그리고 어느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칠성이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지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던 세월. 그 한 맺힌 세월이 저 박대감의 몰락과 함께 씻은 듯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던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끝났습니다. 칠성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며칠 뒤 궁궐에서 어마어마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후사가 없던 늙은 임금은 깊은 고민 끝에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핏줄은 아니나 썩어 빠진 조정을 개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은 사람, 바로 김진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선의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족보도 없는 시골 선비에게 왕위를 물려주다니요. 이는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허나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내 핏줄이라 하여 멍청한 자를 앉혀놓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저 김진사를 보아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저 영민한 아이를 알아보는 안목까지 갖추었으니 그야말로 성군의 자질이 아니겠는가. 결국 김진사는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즉위식 날, 금빛 찬란한 용상에 앉은 김진사, 아니 새 임금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태산처럼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만조백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일성을 토해냈습니다. 과인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나 선왕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섰소. 내 몸에는 비단옷보다 무명옷이 더 익숙한 사람이요. 그러니 과인은 백성들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을 살피는 어버이가 될 것이요. 그리고 새 임금은 자신의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나의 국모를 모셔오라. 궁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채 대신 단정한 쪽진 머리를 하고 고운 당의를 입은 여인. 바로 칠성이 어머니였습니다. 10년간 똥지게를 지고 밭을 갈던 그 거친 손을 임금은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 아니 중전, 그동안 고생 많으셨소. 이제는 이 손에 흙 묻히는 일 없게 하리다. 나와 함께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주시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한 신분이라 손가락질 받던 시골 안악이 하루아침에 만백성의 어머니인 국모가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칠성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칠성이는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칠성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려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칠성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자풀이 무성하던 초라한 무덤은 이제 성물도 갖춰지고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자 이현 인사 올립니다. 놈들을 다 몰아내고 아버님의 뜻을 받들 성군을 모셨습니다. 이제 부디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쌓아 불어와 칠성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장하다, 내 아들, 고생했다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옆에서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세월은 흘러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김진사, 아니 선왕이 다스리는 조선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자취를 감췄고 백성들의 곳간은 가득 찼으며 어디를 가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칠성이가 있었습니다. 어엿한 청년이 된 칠성이는 영의정이 되어 임금을 보필했습니다. 어릴 적 그 바보 연기를 하던 능청스러움으로 외교 단판을 짓고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의정 대감이 옛날 그 코 흘리던 바보 칠성이래. 에이 설마 저리 훤칠하고 똑똑한 분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라네. 허허. 가끔 칠성이는 경무에 시달리다 잠시 짬이 나면 옛날 그들이 살았던 산골 초가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지만 그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을 보면 김진사가 건네주던 주먹밥 맛이 떠오르곤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나라를 구하고 가진 것 없던 선비가 임금이 되는 이 기막힌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다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이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보석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칠성이가 10년을 참고 기다려 칼을 갈았듯이 선비가 가난 속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았듯이 우리네 인생도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지요. 저기 반짝이는 북두칠성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어쩌면 우리를 보고 힘내라 하며 윙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재미난 보따리를 싸들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